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건데 용도별 판매 전력량과 발전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환경 불평등 문제랑 관련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전기 발전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이 있어요. 보니까 서울, 경기, 충남, 울산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이 발전량과 총 판매 전력량이에요. 판매 전력량은 자가 발전 소비량을 제외한 총 소비 전력량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은 많은데 발전량도 많긴 하지만 총 판매 전력량 그러니까 소비량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소비량이 많다는 거는 인구가 많다는 거 또는 공업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어디가 있을까? 인구가 많고 공업도 많이 발달한 여기가 경기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은 많은데 소비량 자체는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이 별로 적은 데 반해서 서비스업이 많아요. 그리고 발전량 대비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가 서울. 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과 발전량이 비슷비슷한데 대부분의 전력을 제조업에서 쓰고 있는 공업도시 울산. 그리고 마 같은 경우는 공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농업과 서비스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는 제주.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면 1번 가는 나보다 1인당 발전량이 많다. 1인당이니까 인구를 따져야겠죠. 하지만 이제 경기도랑 충남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400만 명으로 많기 때문에 1인당 발전량은 나가 더 많을 거예요. 자, 나는 다보다 1인 판매 전력량이 많다. 이것도 역시나 인구 수로 비교를 해야겠죠. 판매 전력량을 보니까 비슷한데 서울이 인구가 더 많으니까 충남의 1인당 판매 전력량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1인당 GRDP는 이제 1등이 울산이고요. 2등이 충남, 3등이 서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1, 2, 3등 정도는 외워주면 좋은데 이 울산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압도적으로. 어느 정도 높냐면 1인당 GRDP가 그러니까 평균 연봉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평균 연봉인데 울산이 평균 연봉이 7천이야. 근데 나머지는 이제 한 4천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로 크게 차이 난다. 그래서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GRDP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라는 거는 울산에 끼니까 아니게 되겠죠. 자, 라는 마보다 지역 내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울산하고 제주도 비교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는 울산이 더 많이 있겠죠. 자, 많은 가보다 지역 내 총 생산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뭐야? 다는 나보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마가 거의 제조업이 없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자원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항상 파트가 자원하고 공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자원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진이도 안 오나? 놀러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현진이 이번 주에 나간다고. 수업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영상 찍는데 뭘 기다리다 보면은 다 못 나가요. 그럼 우리 금요일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내 목표는 목요일에 끝내는 거야. 그럼 금요일 안 가요? 목요일날 끝나면 금요일날 안 할게요. 자, 자원 파트 가겠습니다. 자, 자원의 의미
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자원은 자연물 가운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쓸모가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다. 그래서 자원의 세 가지 특성,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이 있는데 유한성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치연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치연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치연수가 제일 긴 자원이 뭐지? 석회서. 우리나라에서 가치연수가 가장 길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편재성 같은 경우에 특정 자원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기 때문에 자원민족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가변성은 기술적 수준, 경제적 조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원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사례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에 따라서는 좁은 의미의 자원과 넓은 의미의 자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보통 다룰 때에는 좁은 의미의 자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는 재생 불가능한 거, 재생 가능한 거, 그리고 중간을 둘 수가 있는데 재생 불가능한 거는 거의 화석에너지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화석에너지. 자, 재생 가능한 거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는 자원들, 재생 가능 자원이 뭐 여러 자연물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재생 수준이 달라지는 자원은 보통 금속 자원, 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 얘네들을 녹여서 다시 쓰면 되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재활용하는 자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광물자원 갑니다. 자, 주요 광물자원들은 대부분 북한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남한 같은 경우는 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적어요. 적은데 반해서 석회석, 고령토 같은 비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크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석회석과 고령토 이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광물자원들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철광석. 철광석은 제철 공업의 원료가 되죠. 주로 강원도에서 소량 생산된다는 거. 강원도 홍천 부분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업의 원료가 되죠. 시멘트 공업. 자, 그리고 제철 공업에도 일부 들어가요. 첨가물이 되겠고, 얘는 역시나 고생대 조선유충군에 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충북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이나 삼척이나 그리고 단양 같은데, 충북이 단양 같은 데는 시멘트 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는 비금속 자원은 바로 이 석회석이 되겠다는 거. 석회석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원료가 된다 그랬죠. 도자기랑 내화벽돌 화장품의 원료가 되고 강원도, 경북, 경남 등지에서 생산이 되는데 특히 이 경북, 경남 일대 소백산맥 인근 지역이거든요. 소백산맥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서 생산이 많다면은 고령토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은 뭐 텅스텐도 나올 수 있는데, 텅스텐 같은 경우는 합금의 원료가 됩니다. 얘도 역시나 어디 있냐면 강원도 쪽에 있어요. 강원 이제 영월에 있는 상동광산에서 최근에 이제 다시 채굴을 시작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텅스텐 이거. 자, 다음에 에너지 자원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차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는 이제 1차 에너지가 있고요. 1차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화석 연료랑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차 에너지는 다시 한번 전기 발전을 통해서 2차 에너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전기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1차 에너지에 속하는 거는 석유, 2차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화석 연료랑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차 에너지는 다시 한번 전기 발전을 통해서 2차 에너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전기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1차 에너지에 속하는 거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그리고 수력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석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화석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화석에너지. 자, 그래서 화석에너지, 이 A, B, C는 화석에너지다라고 했을 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세 개를 다 보기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화석에너지 하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밖에 없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석유 같은 경우도 어디로 많이 쓰게 되냐면 화학공업의 원료예요. 화학공업. 여기서 말하는 화학공업은 석유화학공업이 되겠죠. 그리고 수송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용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용도를 파악해야지 이 석유가 어디서 많이 쓰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용과 그리고 수송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업은 석유화학 공업이 되겠죠. 자, 다음 석탄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탄화 정도에 따라서 2탄, 8탄, 염청탄, 무연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무연탄은 중생대부터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말하고 무연탄은 고생대부터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말해요. 자, 보면 우리나라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조선노출문인가 평안노출문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노출문에 나오는 석탄은 바로 무연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청탄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연탄과 역청탄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무연탄은 가정용 연료로 많이 이용되다가, 즉 우리 가정에서 많이 빼는 연탄으로 많이 쓰다가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소비량이 급감했다. 즉 이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0년대 초에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을 중단하고, 즉 폐광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거의 수입을 하는 게 더 싸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 급감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감했다. 그리고 고생대 평안노출군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연탄은 현재도 캐고 있는데 강원 지역에서 강원과 전남? 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어요. 강원과 전남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역청탄을 보게 되면은 이 역청탄은 주로 제철공업용과 발전용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석탄은 무연탄이 아니라 역청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주로 역청탄을 많이 쓰는데 이 역청탄은 주로 공업용과 발전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발전은 화력발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쪽으로 가서. 자, 그리고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과 발전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요. 특히 최근에 이런 천연가스는 화석에너지 중에서도 그나마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연가스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즉 기체이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소비량이 급증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울산 앞에 있는 동해가스전은 생산이 됐으나 2021년 말에 생산이 종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는 우리나라에는 천연가스를 전부 다 수입한다 라고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디로 많이 쓰이냐면은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고, 가정용 그리고 발전용 그리고 일부 수송용으로 많이 쓰인다 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고 90년대 이후로 소비량이 급증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 급증.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자원에는 1차 에너지로는 원자력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 여기서 말하는 석탄은 무연탄이 되겠죠, 주로. 이 두 가지만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뭐 신재생이 끝나면은 신재생이 이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급 기준으로 일단 석유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순으로 나타난다는 거. 유탄, 천원, 이거는 계속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유탄, 천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탄, 천원. 그 중에서도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 석탄의 이용량이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추세다. 그리고 원자력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자, 여기다가 상용화 시기도 좀 나눠보게 되면은, 상용화 시기는 석탄이 가장 먼저 쓰였고요. 그 다음 석유, 그 다음 원자력, 그 다음 이제 천연가스 순으로 많이 쓰였다. 즉 석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 때,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 50년대까지 많이 쓰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석유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년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천연가스는 거의 90년대 때부터 많이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순으로 상용화 시기도 나눠지게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생산 소비는 이따가 뒤에 있는 자료 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전력입니다. 자, 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은 크게 우리가 화력, 원자력, 신재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 화석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거는 이제 화력 발전이 되는 거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1차 에너지 그대로 2차 에너지로 쓰인다는 거죠.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신재생과 수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2차 에너지로 그대로 쓰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용도가 다 발전용이라는 거죠, 거의 다. 신재생, 수력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생산량 순서대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수력 순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입지 제한이 별로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자원만 있으면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입지합니다. 즉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들, 즉 인구가 많거나 공업이 발달한 곳에 주로 입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입지하게 되냐면 경기도나 충남이나 그리고 경남 일대에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경기, 충남, 경남. 자, 그 중에서도 이 수도권은 천연가스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 석탄 발전소를 돌리다가 환경적인 문제, 환경 이슈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점차 천연가스 발전소로 옮기는데 수도권 먼저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발전소인 당진, 태안, 보령, 하동같이 당진, 태안, 보령 전부 다 충남 지역이죠. 충남 지역이나 경남의 하동 이런 데는 주로 역청탄,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태안 발전소를 내년에 중단한대. 석탄 발전소를 내년에 중단하고 다 천연가스를 교체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장단점 보면은 아무래도 전력 소비지, 도시랑 가깝게 짓기 때문에 건설 비용도 저렴하고 송전 비용도 저렴해요. 대신에 발전 시 연료 비용이 많이 들죠. 이 연료라는 거는 아무래도 석탄을 많이 쓰니까 석탄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비용이겠죠. 수입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석탄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데, 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가장 많고요. 다음 석유,
천연가스 순이죠. 순으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화력발전은 어떤 자원을 가장 많이 쓰냐면 아무래도 값이 가장 싼 석탄을 가장 많이 써요. 다음에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는 가장 안 쓴다는 거. 왜냐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비싸니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잘 안 쓰이는데,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는 석유를 활용한 화력발전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석탄 같은 경우는 발전용으로 많이 쓰이는 충남하고 경남 지역에서 많이 쓰이고, 천연가스는 경기도나 인천 쪽에서 화력발전을 돌리는데 많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 조건이 좀 까다롭죠. 집안이 견고하고 다량의 냉각수 확보가 용이한 곳, 즉 해안가 주변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이 있는 5개의 지역들을 꼭 외워주면 좋은데, 경북의 울진, 경주, 그리고 부산, 울산, 전남의 영광, 여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울진, 경주, 경북에 2개, 부산 하나, 울산 하나, 영광 하나 있는데, 과거의 문제를 풀다 보면 울산이 체크가 안 됐을 거예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시점이 1918년인가 20년인가 그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경북과 전남, 그리고 부산, 울산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원자력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요. 즉, 한 번 키면 끄기가 어려워. 그래서 낮에 딱 전력이 필요할 때만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밤에도 계속 전력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 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우 비싸죠. 폐기물 처리 비용, 그리고 방사능 노출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자력 생산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력 같은 경우에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곳에 주로 입지합니다.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곳,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륙의 산지 주변에 주로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륙의 산지 주변. 그래서 태백산맥 인근 지역 또는 소백산맥 인근 지역, 그리고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주로 분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력 발전이 많이 하는 곳들은 뭐 강원도나 경기 동부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 그리고 충북 지역 같이 산으로 좀 둘러싸인 곳들에서는 이제 수력 발전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연적 입지 제약이 좀 크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자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존 자원이 적고 소비량이 많아요. 수입 의존도가 높다, 자원 수급 어렵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형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년대 이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00년도 이후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부터 증가한 거는 천연가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이렇게 4가지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수, 풍조, 수도 나타난다. 태수, 풍조.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에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남 지역이나 전북 지역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충남 지역 같이 서해안 지역,
서양의 소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일조 시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 전남 부분이 크게 유명합니다. 전남이 포인트라는 거. 전남, 전북, 충남같이 주로 서해안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소지라고 할 수 있는 경북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많이 돌리고 있다.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강하고 일정하게 부는 산지나 해안 지역, 산지나 해안 지역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경북 지역이나 경북이나 강원도 같은 태백산맥이 있는 동쪽 지역이나 제주도 같은 데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쪽. 자, 가동시에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1년 기준으로 강원도, 경북 같은 이제 산지 지역이나 제주도 같은 해안 지역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도 돋보이게 풍력 발전을 은근히 하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많이 발달한 해안 지역에 유리한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죠. 경기도 안산. 이게 포인트입니다. 경기도에만 있다는 거. 단어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태수, 풍조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뒷장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자, 첫 번째 1차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 과정 한번 보시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수입이 돼서 어떻게 공급이 되고 손실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소비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차 에너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1차 에너지는 어떻게 수입하고 생산하는지 여기가 생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죠. 94.8%를 수입하고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생산되는 건 조금 있어요. 35.5 정도 생산이 되는데 단위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거의 생산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석유 그래서 원유와 석유 전부 다 수입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전부 다 수입. 유연탄 즉 염청탄도 수입. 무연탄 같은 경우는 일부 생산하고 있죠. 생산. 자, 이거는 그래서 강원과 전남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량 수입인데 이 우라늄 자체는 에너지는 아니야. 우라늄을 어떻게 해야지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수력과 신재생은 뭐 수입할 수가 없겠죠. 전부 다 생산이 된다. 자,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석유가 38.3%, 천연가스가 19.8%, 유연탄, 석탄이 24.4, 무연탄까지 합치면 거의 25% 정도 되겠죠. 그리고 원자력, 수력, 신재생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거는 유, 탄, 천, 원 순으로 나타난다. 순으로 나타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된 1차 에너지는 어디로 전환되고 손실되냐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석유부터 좀 따라가 볼게요. 자, 석유는 일단 정제가 필요해. 얘네들을 원유를 가져갔기 때문에 얘를 휘발유나 등유나 아니면 경유나 이런 걸로 정제를 합니다. 정제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화력 발전으로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에너지 소비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천연가스도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 중에서 일부는 도시가스로 이용되게 되죠. 그래서 말하는 도시가스는 가정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또는 열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또는 여기를 쭉 따라가서 발전량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발전량. 그래서 발전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이런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이 에너지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발전량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 원자력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발전량으로 간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그러니까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50% 정도 쓰고 있고요. 수송용으로 쓰이는 건 0.7%, 가정용으로 15%, 상업용으로 32%. 그래서 인구의 영향도 크긴 크지만 그 공업이 어느 공업이 잘 발달했는가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밑에 쪽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고 1차 에너지 국내 생산 구조의 변화 보면은 제일 최근값 기준으로만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중에 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B급 처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량이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하게 되죠. 점점점 생산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90년대까지는 많이 생산을 하다가 점차 이용량을 줄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만큼 소량 생산하고 있는데 이 소량 생산하는 데가 강원도 지역과 전남 지역을 들 수 있다는 거. 자, 중요한 거는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광물의 도별 생산 비율 보면은 일단 석회석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 강원도와 충북 지역에서 많이 생산한다는 거. 충북에서 많이 생산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북 지역이나 경남 지역이 포인트로 나온다면은 고령토로 가시면 되겠죠. 그 철광석은 100% 어디서? 강원도에서 생산한다. 강원도. 그래서 고령토는 이제 화장품의 원료가 되고 석회석은 시멘트. 그리고 철광석은 제철공업의 재료가 되겠죠. 자, 1차 에너지 권역별 생산 비율도 한번 보면요. 자, 석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강원도랑 호남권 중에서 전남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원자력은 이제 경상도에 해당하는 경북, 울산, 부산에서 거의 80% 정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영광에서 생산되고 있죠. 자, 수력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영남권, 그리고 호남권, 충청권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특히 여기 영남권, 네, 경북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면 되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전국이 좀 고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좀 유독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전남 지역이에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을 돌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영남권 같은 경우에 특히 경북 지역이 풍력 발전을 많이 돌리고 있죠. 풍력 발전. 자, 그리고 제주도, 여기 제주도가 눈에 띄는데 제주도는 풍력 발전을 많이 돌리고 있다는 거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에너지 권역별 공급 비율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뭐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나 많이 쓰여요. 어느 지역을 가나 많이 쓰이지만 특히 석유를 많이 쓰는 지역은 석유가 아까 전에 공업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죠. 석유화학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석유를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도 영남권에 있는 울산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공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울산에서 석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 있는 여수에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이 쓰고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충남에 있는 서산 지역에서 이 석유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그냥 많이 쓰겠죠. 경기도 일대에서. 자, 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공업용과 발전용, 그러니까 제철공업이나 화력 발전을 많이 돌리는 곳에서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석탄을 많이 쓰는 지역, 영남권에서는 포항에서 제철공업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의 하동,
하동 이런 데에서 이제 화력 발전을 돌리는 과정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의 광양 지역에서 제철 공업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 여기가 포인트인데 가장 많이 쓰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충남입니다. 자, 충남 같은 경우에 이제 당진이라는 지역에서 제철 공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력 발전도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석탄에서 이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 하나는 바로 충남으로 가셔도 됩니다. 충남.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주로 뭘로 많이 쓰이냐면 가정용으로 많이 써요. 가정용 또는 발전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즉 도시가스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다. 도시가스가 많이 있는 이 수도권,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 천연가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경기도에 있는 화력발전 중에서 대부분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화력발전을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포인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역시나 대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광역시나 아니면 이런 도시 지역이 많을수록 천연가스를 많이 쓴다는 거. 다음에 원자력 보겠습니다. 자, 원자력은 영남권과 여기 호남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북의 울진, 그리고 경주, 그리고 울산, 부산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특히 경북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이용량이 꽤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자력은 또 전남의 영광에서도 일부 생산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 문제가 나올 때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원자력이고요. 원자력 찾은 다음에 두 번째로 찾을 것은 석탄이야, 석탄. 석탄은 충남이나 아니면은 경북 지역에서 주로 생산을 하니까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게 원자력, 두 번째가 석탄, 세 번째가 천연가스. 천연가스로 이제 도시들을 골라내는 거죠. 서울이나 경기 같은 도시들을 골라내고, 석유로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석유는 어딜 가나 많이 쓰긴 쓰니까. 그래서 석유를 네 번째로 고르는 거. 자, 수력 보겠습니다. 수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이 영남권 같은 경우에 경북 지역, 즉 낙동강 유역에서 이제 생산량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도 강원의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신재생 에너지는 특히 호남권에 여기 전남이 두드러진다고 했죠. 전남이 두드러지게 태양광 발전을 많이 돌리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업과 관련해서 이런 에너지 자원의 이용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발전 비율을 보면은 일단 석탄을 이용한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 충남이 가장 많죠. 충남,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남 지역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가장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활용한 화력발전은 이제 경기도 일대에서 화력발전 많이 돌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아까 봤듯이 경북과 울산, 부산, 그리고 전남 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전량,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따지게 되면은 일단 석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랑 원자력이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이 신재생, 수력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천연가스랑 원자력 비슷비슷하다. 자, 그런데 발전 설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발전량이야.
발전 설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랑 석탄 화력 발전소랑 발전 설비 용량은 비슷해. 저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밥통의 크기를 생각하면 되죠. 천연가스랑 석탄이랑 밥통의 크기는 비슷한데 석탄은 밥통을 자주 돌리고 천연가스는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자주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원자력, 신재생, 수력순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은 좀 적은 편이라는 거. 설비 용량 대비 생명 안전이 축배예요. 발전량이 작고 더 원자력은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이 크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원자력을 한번 키면 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밥통을 계속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풀어볼게요. 7번. 1차 에너지 공급 구조래요. 4번이요. 자, 제일 먼저 뭐 보라 그랬지? 원자력부터 보라고 했지. 뭘 수도급이야. 원자력부터 뭐라 그랬지? 원자력은 어디랑 어디만 있으니까? 경북이랑 울산, 부산, 그리고 전남 이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고정별로 됐기 때문에 용량권이 이미 나왔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데 가에만 있는 거. 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호남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자력을 보고 찾는 겁니다. 자, 다음에 천연가스를 보고 찾아야 되는 거. 두 번째로 볼 거 석탄 보라 그랬죠? 석탄이 많은 거. 석탄이 다른 지역보다 유일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비율이 높은 거 보고 충청권을 찾아주고 그리고 천연가스를 비중이 매우 높은 거 보고 도시가 많은 수도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순서예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순으로 찾아라. 근데 천연가스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뭐가 쉬워? 찾기가 여기에선 찾기 쉬운데 다른 다른 데 이제 막 도별로 나오거나 그럴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천연가스는 양이 좀 작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 두드러지지가 않아. 뭐 비율로 따져서 좋지. 자, 8번도 풀어볼게요. 1차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 나와 있습니다. 발전 설비가 아니라 발전량이죠. 내가 잘 골랐네. 그러니까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발전을 안쪽에 있는 원 보면은 화력인데 화력으로 나머지는 A, B, C가 있고 이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겠죠. 여기도 그대로인데 그래서 발전량 순으로 따지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탄, 천연가스 2021년 데이터니까 천연가스가 앞에 오고 그 다음 원자력, 신재생, 수력순으로 나뉘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죠? 비율이 제일 낮은 석유가 되겠죠. 석유는 보면 기타보다 낮지.
제일 낮다고 보시면 돼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되고 C는 천연가스 그리고 D는 원자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건지 발전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한 건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발전 설비 용량으로 문제 낼 때는 뭔가 변화율을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이 수치가 계속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 설비 용량으로 봤을 때는 이 발전 설비 용량의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다면은 그건 천연가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천연가스는 최근에 환경적인 이슈로 발전 설비 용량을 점차 늘리고 있다. 하지만 발전량은 아직 석탄에는 못 미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1번. 자, B는 수송용보다 가정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석유 집에서 많이 쓰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이 석유 같은 경우는 공업용이나 수송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가정용은 천연가스가 많이 쓰이죠. 자, A는 B보다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A 석탄하고 원자력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해요? 원자력이 더 사용하겠죠. 자, 3번 C는 A보다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적다고 할 수 있겠죠. 2021년 원자력 발전량은 석탄 화력 발전량보다 많다. 원자력이 27.4%, 석탄이 34.3%니까 아니겠죠. 신재생 에너지는 석유보다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진짜 너무 말을 좀 끝. 소름 끼쳐. 10번 문제. 네. 자, 발전량 나와 있는데 수력, 원자력, 태양광 세 가지만 나왔네요. 오. 깜짝아.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 원자력. 그렇지, 원자력부터 찾아야지. 수력. 잘 그러시나 또 말하지 마 자꾸. 채민이 몇 시에 났어? 40분? 그럼 빨리 나보다 일찍 일어났다. 저는 43분에 일어났어요. 너 내가 카톡 할 때 그 카톡을 대답할 때 너 그때 일어나. 네. 일단 일어나자마자 선생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아니 원래 7시에 일어나서 천천히 여유롭게 와서 아침에 국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을 기다리셔야 상상과 다르지. 다시 자버렸어요. 자, 이거 쉽죠? 네. 자, A. 발전량에서 봤을 때 수력, 원자력, 태양광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게 뭐야? 원자력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리고 보면은 얘가 정권의 시기 때마다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는 거지. 그래서 A가 원자력이고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 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C는 정체되어 있죠. 네. 자,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이 되겠고 C는 수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도 한번 연결해 보면은 태양광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호남권을 봐야 된다고 했죠. 전남이 있는 호남권 있는 때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있는 강원도 지역이나 여기 경북 지역 영남권을 보고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충북은 애매하기 때문에 충북은 잘 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1번. 자, A는 집안이 견고하고 다량의 내각수가 확보한 용이한 곳이 입지에 유리하다. 원자력이니까 맞는 얘기겠죠. 넘어갈게요. 예.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공업입니다. 공업. 농업부터 해야 되구나. 네. 농업 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근데 기분적으로 그런 분이 하지 않았냐? 네. 근데 저 그러게 갑자기 왜? 자, 농업 보겠습니다. 자, 위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농업의 변화.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에 비해서 생활환경이 부족하고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노년 장부 비율이 증가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냥 간단한 것들이 없습니다. 뭐 누구나 아는 거. 자, 경지 변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경지 면적과 경지 이용률을 보게 되면은 경지 면적은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근데 오히려 농가당 경지 면적은 살짝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개인당 농가당 경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농가당 경지 면적.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우리가 농촌을 얘기할 때 근교농촌과 원교농촌을 얘기했었죠. 도시랑 가깝냐 뭐냐. 자, 그러면은 농가당 경지 면적은 근교가 클까요? 원교가 클까요? 원교가 더 크겠죠. 얘는 크고 얘는 작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교 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넓게 생산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 농가당 경지 면적은 어떤 작물을 생산할 때 가장 땅이 많이 필요하냐면 벼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벼. 왜? 벼는 주로 다 노지 재배를 하니까. 벼를 하우스에다가 재배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많이 되는 게 이제 과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수도 역시나 노지 재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경지가 그렇게 필요 없죠. 얘는 주로 하우스, 시설 재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근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채소류를 많이 생산하고요. 채소나 생품작물들, 담배, 인삼 뭐 이런 거. 원교 농촌 같은 경우는 벼나 과수 같은 노지 재배를 많이 하는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농작물 유형별 재배 면적 변화도 보면요. 노지 벼나 노지 보리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데 반해서 조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뭐냐?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유지되는 편이다. 유지되는 편. 왜냐면 채소값이 점차 높아지니까 그렇다.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대파 농사 지으면 돼요. 돈 많이 냈네. 자, 농업의 변화도 한번 보면은 농산물 시장이 개방함에 따라서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이 하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벼라는 작물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매우 높다. 자, 상업적 농업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상업적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나 과실들의 재배 면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이 다각화를 하고 있고 영농의 기계화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주요 농산물별 소비의 변화를 보면 되는데 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쌀 같은 경우는 중남부의 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소비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 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이에요.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데 주로 어디서 생산되냐? 평야 지역, 중남부의 평야 지역인 충남이나 전남이나 전북, 충남에서 많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전남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자, 쌀은 역시나 노지 재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쌀 같은 경우에 예외 사례, 쌀농사를 안 짓고 있는 예외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를 거의 안 짓죠.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쌀을 크게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산간 지방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도 쌀을 재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제주도나 강원도를 보고서 쌀을 찾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쌀은 우리나라 어딜 가나 많이 짓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보리 같은 경우는 벼의 구루가리 작물이라고 했었죠. 이 선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구루가리 작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됩니다.
브루가리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가을, 겨울에 재배하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재배를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소비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보리밥, 뭐 잡곡 이런 거 잘 안 먹잖아. 그래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애들 거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북이나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에서 조금 이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있는 거 하고 보리 찾아가면 되겠죠. 자,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는 식생활 변화와 소득 증대로 인해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배 면적은 좀 작아요. 재배 면적은 작은데 생산량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쌀이나 보리, 뭐 아니면 과수 이런 거에 비해서 생산량은 제일 많다, 채소가. 왜냐하면 채소는 일단 무거운 채소들도 있잖아요. 무나 배추 이런 애들이랑. 그리고 얘는 뜯으면 또 나. 뜯으면 또 나. 그래서 무한으로 증생되기 때문에 그렇다. 채소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지는 지역일수록 채소를 많이 생산하는데 특히 전남 지역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큽니다. 전남이 유명하고요. 전남 이외에도 좀 유명한 지역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농업을 통해서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좀 비중이 높은 거 하면은 채소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북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과 제주 지역.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재배 면적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재배 면적은 벼가 가장 넓고요. 그 다음 과수, 그 다음 채소, 그 다음이 이제 맹류, 보리가 되겠죠. 이런 수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 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남이나 전북, 충남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과수는 경북과 제주를 위주로 보라고 했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나 충남 같이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 그리고 플러스 강원 지역을 포인트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맹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이나 전북, 경남같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생산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채소가 제일 앞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에 벼, 과수, 맹류 순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채소가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채소. 그래서 뒷장 한번 넘겨보면은 위에 있는 자료 보고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특강에서는 이런 자료 분석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시군별 경지 면적 비율을 한번 나와서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자료에서는 총 면적에서 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히 여기 전남과 전북, 충남 일대의 여기 부분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서해안가를 중심으로 경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충남과 전북, 전남 일대 여기 부분에서는 주로 논농사, 벼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벼.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강원도와 경북 일대 여기에서는 주로 과수나 채소같이 반면적이 넓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반면적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과수를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도별 주요 작물의 생산량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별 작물의 생산량. 자, 먼저 쌀부터 보겠습니다. 자, 쌀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보니까 전남이 가장 많죠? 79. 그 다음 많은 데가 충남. 그 다음 많은 데가 경부.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전남, 충남, 전국 순으로 나타나는구나. 뭐야 52지? 왜? 경북 52. 선생님은 근데 전국이 아니야. 경북이라고 했습니다. 전북이라고 그랬거든. 제가 경북이라 알아야 돼. 뭉충이더라. 자, 특히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주도 같은 0이죠. 0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6밖에 안 돼. 매우 적다는 거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유념해야 될 거는 이 맹류인데 맹류는 남부지방에만 있다는 거. 그리고 전북, 전남, 경남에만 있는데 보면은 전남, 전북, 경남 순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전남, 전북, 경남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소 보겠습니다. 자, 채소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전남이 가장 높죠.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일수록 원래 같이 짓습니다. 채소는. 그래서 전남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디야? 경북. 세 번째는 경남. 이런 데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 경북, 경남 이런 곳들이 높다고 합니다. 전북과 충남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채소. 그 다음에 과수 보겠습니다. 자, 과수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경북과 제주도가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경북과 제주도. 세 번째로 높은 데가 뭐야? 경남이 상대적으로 좀 높죠? 경남. 자, 그래서 과수는 경북, 제주, 경남이 높구나 라는 거. 왜? 아니 저희가 자꾸 말 걸어서 필기를 못해요. 경남이랑 강원이랑 똑같아요. 채소. 응? 처음 말게. 아, 그럼 강원도로 체크해줘. 근데 제주도는 진짜 논이 하나도 없어요. 있긴 있어. 소규모로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앞마당 정도에 키우는 데도 있어. 그래 1 있잖아. 1 저. 이건 맹류인데. 대형이잖아 이건. 맨유도 거기서 키우는 거 아니야? 땅에서 키우는 거 아니야? 보리를 물에서 키우는 거잖아. 논처럼 물로 이렇게 가둬져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평한 땅이긴 땅인데, 그러니까 논 다 짓은 다음에 보리를 짓는 거긴 한데, 예전에 막 쌀 키울 때처럼 물을 가둬놓지 않아. 보리 키우는 거 못 봤어? 너도 못 봤잖아. 그걸 어디서 보냐? 봤는데. 보리밭. 그러면 문제를 풀 게 있나? 있네. 공업으로 갑시다. 와요. 아니다. 공업 하나 더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좀 표시를 해주면은 이런 거랑 관련해서 네. 전원농가랑 경험농가라는 게 나오거든. 전원농가, 경험농가. 전원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사만 짓는 사람들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농사만 지을 경우에는 어디가 많이 전원농가의 비중이 높냐?
라고 했을 때 경북 지역이 전업농가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경북. 자, 경북은 대부분 과수농업을 하기 때문에 과수농업은 계속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업농의 비중이 높고 게다가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다른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경북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 높은 데가 전남이에요. 전남은 채소 농사도 같이 짓고 있고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여력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경북과 전남 전부 다 전업농가의 비중이 높다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업농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 즉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일수록 관광산업 같은 3차 산업이 많이 발달하거나 또는 근교농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이 경업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제주도나 강원도나 그리고 경기도 이런 지역은 경업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경업농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가 수로 따지면은 지역별로 농가 수 따지면 왠지 경기도가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농가 수도 엄청 많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농가 수로 따지면은 경북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하는 데가 전남이에요. 그 다음이 경기, 충남 이렇게가 비슷해요. 그래서 경북과 전남이 농가 비율도 높고 전업농가의 비율도 높다는 거. 그러니까 농사 아니고서는 여기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 공업 가겠습니다. 공업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갈게요. 자, 공업의 발달 과정 보게 되면은 1960년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공업화, 산업화가 시행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섬유, 의복, 신발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합니다. 경공업이라는 거는 가벼운 걸 만드는 걸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를 중심으로 이제 이 경공업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섬유나 의복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었다. 이때는 노동력이 제일 중요했어.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됐습니다. 70년대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자원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그걸 가공한 다음에 다시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런 식의 임해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같이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동임의 공업 지역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들 수 있냐면 포항부터 해서 울산, 부산, 창원, 그리고 광양, 여수, 여기는 전라도죠. 여기 거제도 끼자, 거제. 포항, 울산, 부산, 거제, 창원, 광양, 여수 지역까지 남동임의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70년대에서 80년대에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대 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자원을 수입해서 물건을 제작하기보다는 기술적이고 지식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첨단 산업들을 발달하게 돼요. 이 첨단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컴퓨터 같은 전자공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자공업. 그래서 이때부터는 탈공업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거에 엄청 신경 쓰기보다는 여기에 이 만드는 제품의 질을 더 신경 쓰고 비싼 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체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공업의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은 경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화공업,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 이런 식으로 점차 나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공업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섬유, 의복 이런 것 될 수 있고 중화공업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제철공업은 우리가 통계에서 따질 때 뭐라 부르냐면 1차 금속이라 불러요. 1차 금속. 석유화학은 이제 뭐 화학제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러놔야 되잖아. 그럼 정유산업도 이 석유화학의 틀 안에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라고 통계에서 따지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타 운송장비라고 합니다. 기타 운송장비. 첨단 산업에 해당하는 거는 컴퓨터, 반도체 뭐뭐뭐라고 부르는 전자공업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공업의 발전 단계와 관련해서 새로 각광받는 지역들도 당연히 다르겠지. 경공업이 처음에 발전했을 때는 사람이 많은 곳,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몰리게 됐겠고, 그 다음에 중화공업이 발달하는 시기에는 남동임의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몰렸겠고, 그리고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런 첨단 산업의 일자리, 반도체 공장이나 컴퓨터 공장, 핸드폰 공장이 있는 곳에 많은 일자리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업의 특징은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요. 해안 지역의 공업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최근에 공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해서 경공업의 비율은 줄어들고 중화공업과 첨단산업, 돈이 더 많이 되는 공업의 이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공업의 지역적 편제로 인해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공업이 많이 집중이 되고 그거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충남 지역의 공업단지들을 많이 짓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중소기업이 많지만 출하액은 대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공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출하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같은 경우에 여기 수도권과 영남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데 출하액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수도권과 영남권이 많이 크긴 크죠. 하지만 충청권 한번 보면은 충청권은 사업체 수가 얘네에 비해서 엄청 작아. 근데 사업체 수는 작은데 종사자 수는 많아. 그렇다는 얘기는 충청권에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많다는 거야, 대기업이 많다는 거야? 대기업이 많다는 거야. 영남권도 마찬가지로 사업체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의 비중이 높죠. 대기업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업체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이 말은 뭐냐? 수도권에는 중소기업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권도 보면은 사업체 수에 비해서 출하액이 큰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대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체 수는 매우 적어요. 적은데 종사자 수는 많고 출하액 역시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공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대기업은 어떤 공업을 많이 하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잘하는데 특히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려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계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제철공업을 하려면 철을 녹인 다음에 얘를 쇳물을 이렇게 얹은 다음에 그걸 굳혀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 그리고 석유를 정제를 하려면은 석유를 한번 부어가지고 그걸 한번 깔때기 내리는 거를 내가 PT병 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 없지. 중소기업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규모 장치 산업인 뭐 제철공업이나 또는 석유화학 또는 뭐 조선 이런 것들은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의 비중이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지. 그런 부품들은 전부 다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도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제철공업이나 석유화 그리고 조선 이런 것들은 대기업의 비중, 대규모의 장치산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비중이 높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중화공업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기업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도권 공업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의 종합공업 지역이에요. 종합공업 지역이라서 경공업도 많이 발달돼 있고,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하고 경기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경공업은 의복이 석유나 의복을 얘기하게 되는데, 석유는 진짜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고 의복은 뭐게? 옷 만들어내는 거야. 특히 이 옷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는 명품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좀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복으로 가면은 서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화공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도 있는데, 중화공업은 주로 경기의 서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또는 인천 이런 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화성과 평택 이런 지역들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업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첨단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화성이나 이천이나 파주, 용인, 수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삼성이나 LG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크게 많이 발달했는데, 특히 이 화성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삼성과 반도체 관련된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이야. 그래서 이 화성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가 제조업 종사자 수가 1위 지역이에요. 어제 내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화성에서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만 20만 명이래. 근데 화성에는 삼성이 있단 말이야. 그 삼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이라는 거죠. 이 정도로 많다. 화성 다다음으로 좀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화성보다 한 5단계 밑에가 청주에도 일자리가 많다네요. 그 다음에 태백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강원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강원도에는 별거 없습니다. 풍부한 지하자원 바탕으로 시멘트 공업 발달돼 있다. 그냥 시멘트 만든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거의 공업 부분에 제껴도 돼요. 왜냐하면 공장이 거의 없어. 공장이라고 한다면은 시멘트 공장밖에 없다. 자, 중요한 거 충청 공업 지역이에요. 자, 충청 공업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권에 인접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공업이 많이 분산되어 왔습니다. 분산되어 왔는데, 특히 어떤 것들이 분산됐냐면 중화공업 중에서 많이 분산이 됐는데, 중화공업 중에 충남 지역에 서당아 지역이 있어. 서당아 지역인데, 서는 서산, 당은 당진, 아는 아산이 되겠죠.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났냐면, 서산은 석유화학이, 당진에는 제철이, 아산에는 자동차가 옮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서당아 지역은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인데, 얘네들은 중소기업이 많겠어, 대기업이 많겠어? 중소기업.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중화공업이니까 대기업이 많겠지. 또 대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갔다. 자, 그리고 첨단 산업도 역시나 옮겨져 갔는데, 첨단 산업 중에서 뭐가 많이 갔냐? 충남에는 이제 아산과 천안 지역에는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갔고요. 그리고 충북 지역에도 첨단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던, 충북이 어디? 청주가 있죠. 반도체가 발달한 이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주, 아산, 천안 이런 데에서 충청공업지역이 발달했다. 대부분 충남 지역인데, 충북 지역에는 청주 제외하고는 거의 뭐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호남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대중국 교육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여기 호남 공업 지역 하면은 전북 지역만 생각하면 돼요. 전북. 자, 전북 중에서 좀 우리가 전북과 광주 지역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뭐 군산이 있지만 군산에서는 그냥 공업 발달이 좀 미약하고요. 뭐 별거 없고,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광주 지역을 들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자동차가 크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자, 광주하면 어떤 기업이 떠올라요? 기아. 기아가 떠오르죠. 그래서 광주하고 기아랑 협약을 맺은 상태야.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공장을 피면서 여기에 모든 일자리들은 다 광주광역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약을 맺은 상태라서 기아가 완전히 광주의 이런 상생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영남 내륙 공업 지역 보겠습니다.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은 경북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경북. 자, 이런 경북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섬유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대구를 중심으로 노동지각적인 경공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노동지각적인 경공업이 돈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첨단 산업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대구를 들 수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전부터 섬유공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에요. 섬유나 의복 같은 경공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 여자가 이쁘다 이쁘다 하는 소리는 섬유 공장과 의복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 일자리가 많아서 여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여초 지역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미라는 지역이 있죠. 경북에 있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자공업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주로 구미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구미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서 이 남동임의 공업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미도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니까 여기도 산업단지 뭐 하나 조성해줘 해가지고 그때부터 산업단지 조성하고 구미, 경북에 있는 구미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남동임의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화공업이 주로 발달했는데 여기는 첨단 산업보다는 중화공업이 주로 발달했습니다. 더 좀 따져보게 되면은 먼저 제철 공업 하면은 포항을 들 수 있죠. 경북에 포항이 유명하고, 그리고 울산, 그리고 전남에 광양, 이런 곳들을 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울산이 석유화학의 메카라고 보면 되고, 게다가 이제 전남에 여수 같은 경우에도 석유화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울산. 그리고 배를 만드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남 거제가 1등이었는데 최근 통계로는 울산이 1등이 됐고요. 그 다음이 경남에 있는 거제, 이런 데서 조선 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기타 기계라고 그냥 기계류를 만드는 거로 유명한 데가 창원이라고 합니다. 창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제철도 하고 석유화학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배도 만들고 울산이 다 해먹죠. 그래서 울산이 이런 중화공업의 완전 메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산. 그리고 제철은 포항과 광양, 그리고 석유화학은 여수까지 포함을 하고요. 조선은 거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창원, 부산 뭐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의 변화 보면은 최근에 수도권과 남동임해공업 지역이 직접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업을 분산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공간적 분업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들이 점차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다. 그래서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로 따질 때 이런 식의 서술이 나옵니다. 의복하고 1차 금속, 기타 운송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는데 의복과 너무 징그러워. 뭘 징그러? 동그라미 진짜 동그라미가 징그럽다고? 진짜 못 보겠어요. 자, 이거는 종사자 수로 따지게 되는데 좀 잘 되는 지역들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리고 여기 대구와 경북 지역, 부산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의복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복하고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비슷한 게 이제 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복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명품 옷들을 많이 파니까. 근데 섬유 같은 경우는 좀 노동집약적으로 옷감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경북 지역들까지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의복과 섬유는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서울, 경기, 그리고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 지역까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